대선을 나갔었는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물한테 위협을 느끼게 돼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옥정중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6월 민주항쟁 앞에 격동의 1987년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2개를 넣어놨는데 혹시 왼쪽에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실까요? 박종철 학생.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키워드를 보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직선계요? 사실 민주정부라고 하면은 늘 있어왔던 요구예요. 민주화해라. 직선제라고 하는 게 이 1987의 키워드예요. 네. 그 전에 헌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 헌법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 일반 법도 국민을 위한 법인데 헌법은 조금 더 정치에 관련된? 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그 뒤에 짜잘한 법들이 더 만들어지겠죠. 그 뒤에 짜잘한 법들은 반드시 이 헌법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네,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문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걸 다른 방향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약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보면요. 지금 만들어진 지 한 74년, 76년 정도 됐는데 미국은 1787년에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국민 주권, 연방주의, 삼권 분립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한 대략 250년 정도가 됐죠. 근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서 무려 10차례나 바뀌었어요. 다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더 연장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바꾼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은 독재 정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 민주화 운동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전두환 정권과 1987년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개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개헌은 1972년 가장 많이 바뀌고 가장 악랄했던 헌법이 바로 이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거는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인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한 체제예요. 다 대통령 쪽으로 권력을 몰아넣은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데 무려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마치 왕이 관료를 임명하듯이. 그리고 이제 행정 쪽 중임이랑 연임 제한을 다 없애버립니다. 내가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임기도 6년으로 늘려요. 원래 전에는 몇 년이었을까요? 4년? 네, 맞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4년에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6년으로 늘리고요. 2번까지 제한해 놓은 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사실 이전에 대선을 나갔었는데 이 인물한테 약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물한테 위협을 느끼게 돼요. 누굴까요? 사실 김대중. 네, 맞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한테 꽤나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정도로 이기게 돼요.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깔끔하지 않은 승리였던 거죠. 그럼 만약에 다음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패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날 신뢰하지 않아? 날 지지하지 않아? 그럼 너네들의 투표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돌려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문장이랑 맨 첫 번째 거를 같이 묶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통령 본인이 더 대통령을 하겠다는 지금. 국회의원을 내가 임명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날 뽑아주고 다음 대선에도 나는 출마할 수 있어. 그럼 또 날 뽑아줄 거고 내가 또 임명을 할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동신집권 체제를 완성을 한 게 이 유신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전두환 정권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6년 뒤면은 79년이죠. 근데 이때 박정희가 출마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11.6 사태라고 해서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죠.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근데 국민들은 그런 위기를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졌어요. 왜냐면은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총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과 동시에 독재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화 되겠지. 이런 희망을 품어요. 자, 그 희망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서울의 봄. 민주화에 대한 열망, 분위기가 막 피어오르게 돼요. 근데 이 분위기와는 또 반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반 만에 전두환이
그리고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이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물러가라, 국제는 이제 끝났다, 민주화해라 라는 요구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하죠. 공수부대 투입시키고 장갑차, 헬기 사격에. 근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광주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기자분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잖아요. 전두환 정권에 굉장히 많은 압박이 가해져요. 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하고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단선제 유지하고요. 하나 바꿔요. 임기를 1년 늘립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가장 민심이 요동쳐요. 왜 그럴까요?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국민들이. 대선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가 뻔하니까. 이때부터 국민들의 이 투쟁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치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더욱더 가속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바로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사실대로 보도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요.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20살짜리 애가 대체 어떤 그 충격을 받아야 심장마비로 죽겠느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당장 진상규명해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직선제로 개헌을 해라라는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4월 13일에 갑자기 TV에 나와요.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바로 호환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이니까 지금 이 국민들의 관심,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호원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난리가 나요. 반대 시위를 합니다. 호원을 철폐해라, 직선제해라. 반대 시위를 열심히 막 해요. 그리고 날짜를 잡습니다. 우리 6월 10일 날 대규모로 항쟁을 해보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최루탄을 쏘아야 되는데 사실 최루탄은 위에다가 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터지면은, 혹은 아래다 쏴가지고 아래에서 터지면은 그 연기로 도망가라 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사람한테 대놓고 쏴버려요.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바로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죠. 그러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요. 의식불명으로 한 달 버티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지금 이 2명의 학생이 벌써 희생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시위가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만 쭉 진행됐었는데 안 되겠다, 이 어린애들의 희생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각계각층에 정말 남녀노소 구분 않고 모든 사람이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위를 이제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저 생각나요. 제가 87년도면은 그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연세대학교가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장을 가야 되는 걸 가면은 항상 뭐 어디까지는 못 가고 최루탄 냄새, 매운 냄새 있잖아요. 눈물이 막 진짜 막 나고, TV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엄마 진짜 저기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던,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저렇게 최루탄 하니까 생각이 너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 버스가 항상 지나갈 수가 없고, 근데 그때 지나갈 때 항상 들었던 말이, 쟤네들은, 저 학생들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대학교 보냈더니 맨날 데모나고, 아이고 저것들은 그냥 다 잡아내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 제가 부모여도 내 자식이 시위하러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6월 10일 이후로 이 시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각 대도시에서 다 들고 일어나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원이나 주부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항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위 양상을 보이면은 정권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걸 탄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태우가 담화를 발표하죠. 우리가 흔히 6.29 선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그 자세한 틀은 임기를 5년으로 제한을 하고 무조건 단임으로만 한다. 키워드는 언론 자유였어요. 사실은 1980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언론에다 했던 아주 강력한 통제 정책이 있어요. 보도
지침이라고 해서 검열을 엄청 강화했던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노동자 인권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 한국 사회는 1987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이 2월 민주항쟁을 어떤 의미로 담아내야 할까,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물어보는 게 너네가 만약에 지금 시위하러 나가야 된다. 어디로 갈 거냐? 혹시 두 분은 만약에 시위를 한다고 시위의 주도자예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요, 용산으로 그렇게 가잖아. 이제 애들 많이 물어보면은 다들 광화문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 얘기 많이 하고. 그럼 거기로 왜 가고 싶어? 그러게요. 왜 이러거든요.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은 애들도 기억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교육을 받았으니까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시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많은 사건들이 서울이라고 하면은 시청, 탑골공원, 종로, 광화문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선배들의 기억을, 선배들의 이 행적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1987 요때 만들어진 체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고민해봐야 할 게 이게 과연 100% 올바른 질서인가? 우리도 이 정도 성숙해진 상황이면은 다시 한번 개헌의 논의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건 없고 우리 이제 앞선 많은 희생하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또 편하게 또 잘 살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주부가 돼야 그런 거 생각 정말 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이 1987년이고 6월 8일이다 혹은 6월 9일이다. 그럼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야죠. 집에 애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갈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숭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은 솔직히 많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자꾸 잊혀져 간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선 정말 세대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이 시기 역사 배운다고 하면은 영화도 없고 별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 애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